어린이로부터 삶을 배우는 순간은 확실히 있는 것이 어린이는 저희가 가르쳐준 대로 하거든요. 이 어린이가 지금은 대충 살다가 어른 되면 30살부터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요. 미래라는 것이 되게 구체적인 거구나, 빨리 오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모두가 다 어린이였는데 그걸 자꾸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한테 있는 마음은 사실 지금 어른한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로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잊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을 해내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혹시 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떤 어린이였나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떤 어른들을 동경하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혹시 지금은 그때 꿈꾸던 그런 어른이 되었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 나이로는 어른이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다 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때 어린이였던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며 어린이의 세계에 대해 글을 쓰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이 어린이를 관찰하며 쓴 이야기를 보면 신기하게도 어른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잘하듯 어른도 잘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되고 싶은 4050, 닮고 싶은 어른을 만나는 요즘 선배 시간입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소영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요즘서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김소영 작가님 그리고 책 너무 좋아하는 분들 정말요? 진짜 많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혹시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이랑 책 읽는 일을 하는 독서 선생님이에요. 네. 그전에는 어린이 책 만드는 전문 편집자로 13년 정도 일을 했고, 이제 독서교실을 열어서 지금 또 13년 가까이, 그래서 올해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예요. 예. 4반세기를 이루었더라고요. 네. 어린이 책을 만들면서는 이제 책 속에 있는 어린이를 주로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독자로서의 어린이를 만나고, 또 책을 쓰고 관객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들을 통해서는 또 이웃 어린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느끼는 것들을 글로 쓰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영 작가님을 만나 뵌다고 하니까 네. 제 주변에서는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저도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또 주셨거든요. 특히 저희 채널이 이제 나다운 길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이 같이 듣는 채널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작가님의 여정들 네. 이런 걸 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로서도 어쨌든 10몇 년을 일을 하셨으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또 어린이 책 편집을 하셨을지 약간 어떤 걸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면서 그런 네. 게 좀 뭐 연차가 쌓이면 또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떠셨어요? 네. 어린이 책의 제일 큰 특징은 독자들이 냉정하다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안 안 읽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 어려워도 안 읽어요. 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훈적이다. 안 읽어요. 날카롭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책을 만드는 작업이 네. 여느 편집자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되게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매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관에 호소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어렵다. 네, 어렵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린이 책을 만들 때는 어떤 사물에 혹은 어떤 상황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했고, 그 핵심을 드러내는 가장 간결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훈련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책을 만들 때 제가 가졌던 기준 네. 중에 하나였고, 또 사실 어린이 책은
그 다른 분야의 책들에 비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작가가 2명이잖아요. 네네. 글 작가, 그림가. 그림 작가. 예. 그리고 편집자하고 또 디자이너가 책을 처음에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책은 특히 그림책 같은 거는 왜 알록달록한 효과 네, 같은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금박을 하나 넣어서 책값이 100원이 비싸지고 민감한 문제죠. 예, 이게 또 상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작부라든가 뭐 그다음 뭐 마케팅팀 뭐 그리고 이게 인쇄가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 독자는 어린이인데 이제 전달되기까지는 많은 어른의 손을 이제 거쳐가게 마련이기 네. 때문에 어떤 사안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것도 네. 예,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면서 얻은 되게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또 지금의 이 독서 교실을 네.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는 사실은 저의 이제 우리 나다운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네. 저다운 어떤 네. 그 이슈가 있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쵸, 연차가 그쵸. 이렇게 쌓이고 하면 저는 그 승진이 되게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해서였는지 때문인지 어쨌든 그래서 늦게 승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관리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후배 직원들을 평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됐어요. 차라리 뭐 매출을 얼만큼 올려라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뭐 어린이 팀은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압박은 괜찮았는데 제가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직원도 저 직원도 저 직원도 다 일을 잘했는데 업무 평가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거는 내 기질과 맞지 않는구나.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게 한 가지 있었고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와 회사라는 조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는데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는 그게 회사에게 이익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 것만 내 이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와서 그쵸.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 월급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건강한 관계는 이 나에게 커리어를 주는 회사와 내가 동등하게 서로 윈윈일 때가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계속 헤아려서 만일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회사에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고 회사가 그만큼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관리자로서 고민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손해더라고요. 네.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시점인 거죠. 물론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회사에 뭘 더 요구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결정을 해야 될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 제가 정한 원칙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일을 할 때도 원칙들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면서는 일단 3년 정도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그리고 계속 편집자로 일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빨리 선택할지를 정하자 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어서 그러면 한 회사에서 5년을 채워보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회사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3년 또 5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되게 치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략적이신데요. 나중에 제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 너 그런 사람인 줄 진짜 몰랐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아예 이번에 일을 바꿀 때는 제가 사실은 편집자로 일할 때 작가한테 막 잘 밀어붙여가지고 잘한다 해서 원고를 쓰게 하거나 보통 편집자들이 부끄러워서 쓰지 못하는 광고 카피를 과감하게 쓴다거나 그런 거는 잘했는데 좀 섬세하지가 못해가지고 되게 부끄럽게도 교정 교yor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네, 창피하네요. 후배들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일을 바꾸면서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 편집자들을 하시는데, 하시죠. 예, 그렇죠. 저는 그거는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에 일이 안 들어올 것 같았고 그래서 일을 바꾸면서 이제 어쨌든 편집자로서는 일을 정리하겠다, 확실히 정리하겠다가 있었고, 대신에 배우면서 쌓아온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필드로 옮길 때 이전에 일했던 커리어 중에 하나는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 하나를 뭘로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편집자 출신 이걸로 검색을 해봤더니 편집자 출신 뭐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무슨 독서 논술 뭐 영어방 뭐 그런 이런 게. 분이 뜨거나, 그리고 편집자 출신 중에는 또 뭐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신다. 편집자 출신 중에 되게 특이하게 이제 뭐 자전거 수리를 배워서 자전거 포를 내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걸로 또 책을 내셨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동안 독자를 잘 모르는 채로 만들어 왔으니까 어린이들이랑 함께 책 읽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가 12년 동안 신나게 전 세계 곳곳에서 사온 어린이 책이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가게 하나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물 어린이 책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면서 저는 일반적으로 독서 논술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제 12년, 13년 일을 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저랑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거기는 대기업이고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에 편입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길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뭐 독서 치료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너무 유머처럼 되어버려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사실은 MBTI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정식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거든요. 정말요? 네. 우와. 근데 그게 1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맞아요. 모르던 때였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린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달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성인용이랑 이제 어린이용 MBTI 검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2개를 딴 거죠. 그래서 그 공식 검사지를 사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린이들이랑 좀 하나의 다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저는 가족을 상담해드리면서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독서교실에 오는 부모님이랑 아이랑 같이 검사를 해서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더 좋을지를 또 상담도 해드리고, 제가 어린이를 이해할 때 책을 권하거나 아니면 뭐 글쓰기를 독려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꺼낼 때 접근하는 방식을 좀 찾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필드에서 가져온 실제적인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독서 교실을 계속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독서 교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상담, 심리 상담부터 한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사실 작가님 책에 이제 독서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과 일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나도 어린이였으면 저기 다니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그럼 보통 주로 몇 살 아이들이 오시나요? 아이들이 오신 아이라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전에 모 작가님께서 이제 저랑 이야기하다가 어린이 선생님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주요 고객이 주요 몇 세이신가요? 저희 고객님들이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7세부터 고객님으로 그림책 읽기를 받았다가 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친밀감이 밀려오는 바람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제 고객님들이세요. 왜냐면 1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배워오셔야 돼요. 여기가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 무릎에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익혀야 되니까 아. 그런 면도 있고 어느 정도 글자를 떼고 오는 정도에서는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원래 2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가르쳤는데 재밌게도 이 친구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졸업을 안 하는 경향이 계속 있어요. 다니는. 네,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돼도 그렇고 저는 없는 자리에서 어머님 말씀이 자기들끼리 막 너는 몇 학년까지 다닐 거야? 나는 대학생 때도 다닐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학생들이 매주 그 전처럼 책을 읽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학생 이후로는 이제 문학 읽기, 비문학 읽기 이런 관점에서 읽기 연습을 좀 하고 또 필연적으로 문법 공부도 좀 하고 제가 편집자였으니까 네. 마침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졸업 안 하고 네. 중3이 되면 제가 무조건 내쫓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스펙트럼이 네. 생각보다 넓네요. 넓어요. 네, 네. 근데 그러는 덕분에 네. 저로서는 되게 중요한 감각을 하나 얻게 된 것이 저는 양육자가 아닌데 대신에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에 걸쳐서 한 명의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친구들이고 그리고 한 번 다니면 뭐 이민을 간 친구 빼고는 그만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래라는 것이 되게 구체적인 거구나, 빨리 오는구나. 그런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이제 아니었으면 저 혼자밖에 몰랐을 텐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그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양육자가 아니면 진짜 어린이의 커가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맞아요. 좋은 기회를 갖고 계시네요. 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어린이들을 만나온 세월이 꽤 되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책을 보면 진짜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래거나 네. 아니면 새롭게 깨닫거나 이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서 삶의 태도를 배우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네. 또 그 이야기는 잠시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숨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자극이 적은 양질의 팟캐스트 콘텐츠를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지금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 탭을 클릭해보세요. 스포티파이의 에디터들이 엄선한 국내의 멋진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로도 즐길 수 있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고 무료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렇게 어린이 만나는 일을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2020년에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네. 책으로 이제 어린이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프롤로그나 다른 인터뷰를 또 보니까 어린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내가 네.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망설이셨었는지.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랄까? 제가 갇혀있던 하나의 박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책을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 어린이와 이미 그 시기만 하더라도 10년 넘게 살을 부딪히면서 네.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어린이 이야기는 학교 교사가 하거나 양육자가 하거나 오은영 선생님이 하셔야지 내가 뭘 안다고 어린이 이야기를 하나. 그래서 혹시 제가 안 맞는 이야기를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사실 어린이라는 세계를 쓰기 전에 사계절의 이지임 편집자님께서 네. 그냥 만나서 특정 이유 없이 만나서 놀다가 혹시 어린이 얘기를 써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을 때만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나 저는 그런 건 안 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오고 독서교실 문을 일정 기간 동안 닫아야 했거든요. 네네. 방침에 따라서. 근데 어린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일도 다시 너무 하고 싶고 당시 모두가 느꼈겠지만 당시에 더 어른이었던 저도 아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막 많이 걱정이 불안했죠.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일기처럼이라도 한번 내 일상을 정리라도 해보자.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 뭐 오늘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이야기라든가 그런 소소한 그냥 블로그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네.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한 편, 두 편 쓰고 나서 봤더니 다 어린이 이야기 범벅인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가 어딜 가면 왜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면 남의 신발만 보이고 왜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면 아 저거 무슨 꽃인데 하고 잘 보이는 것처럼 저도 어딜 가면 마트에서도 어린이가 보이고 예, 뭐 주차장에서도 어린이가 보이고 텔레비전에서도 어린이를 찾게 되고 아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삶이라는 것이 이미 어린이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뭐 몇 편 쓴 다음에 알았어요. 몇 편 쓴 다음에 알았는데 그 사이에 되게 재미있었달까 의미 깊었던 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많은 분들이 네. 그 블로그를 찾아와 주셨고 댓글을 비밀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 친구가 누가 혹시 비밀 댓글도 네가 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비밀 댓글을 네가 달고 거기에 비밀 댓글을 네가 다는 것 같다. 친구들이 그럴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비밀 댓글로 너무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얘기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회고하는 글을 쓰면 아 자기가 어렸을 때 본 엄마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한 날 걸레질 수없이 하던 그 모습 그때 엄마 표정이 생각이 난다거나 그리고 자기네 집은 뭐 분식점 뒤에 딸려있는 그 옛날에는 그런 집들이 많이 네, 있었어요. 네. 가게가 있고 그 뒤에 살림집이 있는 이제 그 안에서 나도 우리 집만의 집을 갖고 싶다. 우리 집이 늘 열려있는 것이 싫었다. 근데 그거에 심통을 부렸던 것이 너무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좀 엄마한테 미안하다. 이런 댓글 그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쓰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옛날에 학교 앞에서 우산 씌워준 누구 언니 생각난다. 뭐 회수권 내준 언니 생각난다. 뭐 이런 온갖 옛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쓰면서도 제가 되게 많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진짜 많이 웃고 예, 그러면서 이 어린이라는 세계 그리고 이후에 어떤 어른까지가 네. 이어졌어요. 네. 아, 그렇게 쓰게 되셨구나. 네. 그래서 진짜 쓰신 걸 보니까 진짜 어린이들이 그냥 정말 귀여운 어린이인 줄만 알았는데 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말을 한다거나 네. 생각지 못한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좀 어린이한테 정말 삶을 배운다 네. 하거나 어른보다 낫다 막 이런 거를 느끼시는 어떤 네. 경우들이 많으셨나요? 방금 선생님께서 어린이들로부터 삶을 배운다 혹은 어린이가 어른보다 낫다 이런 식의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가 어른보다 낫다 이거는 저는 좀 성립되지 않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저 인간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그쵸. 어린이도 하나의 사람이고 어른도 한 명 한 명의 개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로 치자면. 근데 어린이로부터 삶을 배우는 순간은 확실히 있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뭐 책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썼지만 어린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는 저희가 가르쳐 준 대로 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 가르쳐 준 사람이 믿을만 하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아 맞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지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교실에서 막내 학년인 이제 4학년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인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손가락을 이제 다쳐서 온 거예요. 남자 어린이인데 남자 4학년 어린이에게 상처란 얼마나 커다란 훈장인지 저 멀리서부터 손을 이렇게 세우고 왔어요. 자기 손가락을 보라고. 자기 지금 여기를 다쳤다. 게다가 그냥 밴드만 감아도 난리가 날 판인데 밴드를 감고 오면 꼭 한번 풀거든요. 그거 뭔지 아시죠? 다쳤는지 보여주는. 풀었다가 다시 안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네.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러는 하는데 그 친구는 깁스는 아니어도 뭐 지지대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모두의 볼거리인 거죠. 본인에게도 자랑거리지만 친구들에게도 구경거리고 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벌써 걔 손만 보여요. 이렇게 당당하게 뒤에 친구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는데 뭐 정황 설명을 하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짐작컨대 학원에서 장난을 치다가 의자에 손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형아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이 약간 좀 삐끗했나 봐요. 근데 엄청 막 이 뻐기는 얼굴로 저는 막 되게 걱정을 해주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단 한 2주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봐서 안 되면 5주? 그래서 굉장히 어떤 큰 주요한 어떤 그런 굉장히 무용담처럼 무용담이 된 거죠. 이미 거창한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 무용담이. 아니 근데 어떻게 다쳤길래 손가락을 학원에서 엉덩이에 눌려가지고 이만큼을 다치냐. 아니 그 형은 엉덩이가 삼각형으로 생겼냐.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아니 별 모양으로 생겼어? 또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땡땡아. 그 형아를 한번 우리가 독서교실에 데리고 와야겠다. 선생님이 그 형아가 엉덩이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잘못하면 성희롱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근데 만약에 형아가 보여주고 싶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나는 보기 싫은데 어떡해? 걔는 여자였거든요. 나는 보기 싫은데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아니 나는 바지 입은 거 얘기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지나가고 했지만 좀 정색을 하고 그거는 선생님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농담에서 지나쳤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를 하겠고 그 형아한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울 준비 맞네요. 그리고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농담이라도 내가 언제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맞아요. 농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일화가 있었어요. 웃기죠? 진짜 맞아요. 재밌죠? 어린이한테 약간 뜨끔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냥 네. 약간 슬쩍 뭐 버리려고 하다가도 되게 째려보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어서 맞아요. 못 버리겠고 네.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맞아요. 한마디 하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약간 뜨끔하면서 맞네. 근데 그게 되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엄청 중요한 지점인 것이 어린이들이 작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쵸.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실제로. 그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 오른손 뭐 들고 건너는 걸 네. 연습하잖아요. 그 이유가 차가 오른쪽에서 오는데 어린이가 안 보일까봐 내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커 보이려고 손을 드는 거거든요. 커 보이려고 하는 거였구나. 자기가 안 보이니까 실제로 어린이들이 물리적으로 작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것뿐이지 곳곳에 어린이 맞아.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른들이 지켜보고 감시단이 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뒤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도 깜빡이를 치는 것 네. 켜서 방향등 지시를 하는 것처럼 어린이가 있든 없든
멋있는 어른인 척하고 살아야 언젠가 어린이가 봤을 때 혹은 나는 모르지만 어떤 어린이가 보고 와 저분은 쓰레기통이 없는데 되게 찾아가지고 버리는구나 저런 어른도 있구나 하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혹시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게 가장 흔한 오해가 네네. 어린이가 이제 미숙하다라는 그러니까요. 오해인데 네. 그 미숙한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숙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에는 오로지 그 자신이 이전의 나를 보고 미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 오늘 지금 10살인 어린이가 있다면 이 10살인 어린이는 지금이 가장 능숙하고 제일 노련한 때고 원숙한 모습이거든요. 10살이.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어른들이 자꾸 미숙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친구로선 최선이고 그렇죠. 9살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원숭미를 자랑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단지 어른에 비해서 잘 모르는 단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단 큰 오해인 것 같고 좀 다른 방면에서는 이런 점이 있어요. 어린이는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질문을 할 수 있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네. 어린이들이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그쵸.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려서 어린이가 성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두 번 틀렸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일부러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큰 오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들이랑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지적인 내용을 서로 나눌 때가 많이 네. 있잖아요. 이를테면 역사책을 같이 읽을 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번 알려준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한데 생각해보면 저도 고3 때까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 그쵸. 역사적인 사실들이. 네. 다만 이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이후에 교육과정 끝난 다음에도 뭐 드라마를 보든 뭐 다큐멘터리를 네네. 보든 책을 읽든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마치 저는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굴고 어린이는 왜 얘는 그걸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저도 많고 주변에도 네.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린이가 현재 완성된 존재이면서 더 완성되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대할 때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할 때 혹시 이제 어린이를 평소에 안 만나다가 네. 처음 만나는 어린이가 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부터 좀 꺼내면서 인사를 하고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가 아마 네. 책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일단 존댓말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어린이에게 만약에 이름을 물어보고 싶으면 저는 꼭 제 이름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정보를 캐내려면 제 네, 정보도 네. 하나 내놔야 야,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와서 강연을 들으셨고 아빠가 퇴근길에 집에 들러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사인을 받으시는 네. 거예요. 근데 어린이는 당연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네. 빨리 가서 저녁을 먹고 싶은데 이제 억지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같이 사진도 찍고 싶고 뭐 이렇게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는 강사였으니까 뒤에 플래카드에 제 이름이 써 있었거든요. 저게 내 이름이라고. 근데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그리고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뭐 몇 살이에요? 이런 거를 물어볼 때 조심하는 거.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하고 선생님하고만큼 물리적인 거리를 어린이랑 늘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린이가 귀엽고 예쁘니까 가까이서 보고 싶고 맞아. 그냥 막 만지고 싶어서. 그렇죠. 그거 참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바로 이렇게 머리를 네. 쓰다듬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날 그 만난 그 어린이도 결국은 사진 찍을 때 이제 보통은 저자와의 만남이니까 저자 의자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독자들이 네, 서서 네, 네. 사진을 찍는데 그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앉고 이제 제가 옆에 서고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이제 와서 틀렸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같이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못 참고 그 어린이가 이제 자기가 지금 초록띠를 이제 따가지고 7살 분이셨는데 이 초록띠가 잘 보이게 오, 사진을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다 하고 제가 어. 초록띠 만져드리면서 네, 살짝 터치하고 너무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으로 귀엽고 작고 여리고 소중한 것을 보며 안고 싶지만 그쵸. 네, 지금 우리만큼 정도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정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린이를 일단 정중하게 대해라. 네. 그게 1번 네.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작가님이 써주신 에피소드 1화들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제일 그랬던 그 에피소드가 그 행동이 느린 아이가 나오는 거, 아, 네. 신발끈을 되게 오래 묶는 그런 아이가 저 나오는 거. 그런 사연 많이 들었어요. 저 되게 느리다고 얘기 네. 많이 듣는 어린이였고 엊그제도 엄마 생일이라서 만났는데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드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약간 그 에피소드에서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게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눈치를 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면 어린이는 좋은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랑 네. 거기서 아이가 하는 그 대사가 너무 통쾌했던 게 어른은 빨리 할 수 있는데 어린이는 시간만 더 걸리는 네, 것뿐이다. 나는 왜 저런 말을 못했지? 저도 그 순간에 알았어요. 저는 되게 편을 들어준다고 지금은 그쵸, 그쵸. 어렵지만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지금도 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그쵸, 어른들보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맞아요. 깨달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비슷하게 또 천천히 해라는 말을 어린이들에게 되게 많이 해요. 또 급하게 하는 친구들 많죠. 네,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어린이들이 신발 신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도 섬세한 데다가 아이들이 늘 발이 자라요. 맞아. 그래서 어제랑 발 크기가 달라요, 어. 맨날. 그래서 신발 신기가 늘 불편하고 그래서 신발이 맞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새 신발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발 신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른들보다도. 근데 이제 그럴 때 서두르다가 넘어지거나 그럴까봐 제가 뒤에서 천천히 해 이걸 늘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그래도 습관적으로 어떻게 막 마음이 조급한 친구를 보면 제가 어깨를 잡고 말하거든요. 선생님이랑 약속해. 오늘 신발 천천히 신는다고. 근데 그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데리러 가까이 오셔가지고 어머님들은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을 생각해서 저를 위해서 누구 땡땡아 이제 빨리 신어 이러는데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천천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요. 엄마 한번 쳐다보고 되게 천천히 신어요. 엄마 쳐다보는 게 약간 킬포다. 약간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까지 천천히냐고 말고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천천히 신거든요. 아이가 가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진짜지? 우리 선생님이 천천히 하라고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저도 재촉하는 말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누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게 어른이 되었다는 저한테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뭘 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어른이 되었다는 즐거움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진짜 그 어릴 때 듣고 싶었던 말을 나에게 해주는 어른이 내가 되는 게 맞아요. 결국엔 어떤 어른이 되는가의 어떤 힌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감명받았던 위로받았던 에피소드 중에 또 말수가 적은 아이가 나오는 어린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적어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진짜 말수가 엄청 없었어요. 항상 수줍어하고 좀 조용히 있고 몇 번을 물어봐야 한 번 대답하고 약간 이런 아이여서 항상 어른들이 답답해하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말수가 적은 어린이는 말하기가 아닌 듣기로 대화를 한다.
그 말 듣고 너무 위로받는 느낌? 나를 이해받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진짜거든요. 기쁘네요. 그러니까 네. 들으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면서 맞아요. 네. 내가 할 얘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그거를 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항상 조급해지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하는 어린이였고 아 그랬군요. 너무 많이까지는 모르지만 말하기를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어린이였고 네. 또 독서교실 어린이들 중에는 취미 생활에 말하기를 얻는 어린이가 있어요. 자기의 취미 땡땡 말하기 이런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 말하기 떠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저는 저희 어른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하죠. 솔직히 말하면 수업을 할 때는 제일 힘든 어린이가 그럴 것 말을 같아요. 안 하는 어린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쌓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소극적인 게 아니다. 맞아요. 그거랑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적이라거나 말수가 적다는 게 할 말이 없다거나 소극적이거나 뭐 좀 기운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 다른 맞아요. 거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도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런 연습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이제 내향적인 어린이랑 외향적인 어린이가 같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면 외향적인 어린이는 손을 먼저 들거든요. 그렇죠. 먼저 얘기하려고. 네. 근데 할 걸 못 정한 상태에서 일단 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명히 몰라요, 제가 답을. 근데 일단 손을 들어요.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저게 아닌데 싶다가 희한하게 답을 말을 해요, 제대로. 네. 걔네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향적인 어린이들은 걔가 말을 하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답을 얻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향적인 어린이한테 물어보면 쟤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너는 생각이 없니? 너는 왜 맨날 누구 따라하니? 너만의 생각을 말해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너만의 생각이 얘랑 비슷한 것 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난 네.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를테면 이 내향적인 친구한테 괜찮아 그럼 똑같이 말해. 얘랑 똑같이 말해도 돼. 그럼 선생님은 땡땡이 목소리로도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답을 하게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 외향적인 어린이가 제가 발표할 사람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손을 가만히 잡고 가만히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절대 입술을 떼지 말고 종이에 쓰기 답을 종이에 쓴 다음에 발표하기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입견을 조금만 바꾸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맞아. 저는 그게 먼저 말수가 적은 어린이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 어린이들이 각자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머리가 짧아도 아니면 내가 뭐 남들보다 뭐 너무 말랐어도 너무 뭐 체중이 더 많이 나가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나다운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최대한 많이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어린이들의 이제 미래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의 유일한 가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어른들을 만났더라면 조금 더 빨리 자신감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네. 그럼 나라도 지금 그런 어린이를 만나면 좀 기다려줘야겠다. 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도 이미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아주 작게라도 괜찮아, 좀 천천히 해보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내 속도대로 네. 해보자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맞아요.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부족했다, 이런 거 너무 서운했다, 서러웠다, 혹은 그런 게 내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 한 구멍이 뚫려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방송을 보시고 목소리를 듣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빈 구멍을 스스로 열심히 메워오면서 맞아요. 어른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다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장해요. 잘 커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완전히 저 어린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명한 사람도 되고 굉장한 자기 개발이 아니더라도 내 길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이런 남의 말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말대로 가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 자체가 정말 살아온 어른들이 다 너무 기특하고 장하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가 많았어요. 앞으로도. 네, 스스로한테도 좀 이렇게 다독여 그럼요. 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어린이날이 그러라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어린이날이 그러니까는 지금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과거에 맞아요. 어린이였던 좋습니다. 나 자신을 또 다독이는 날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근데 또 부러웠던 게요. 저는 계속 부러운데 그 독서교실 다니는 어린이들이요. 보니까 엄청난 그 독서교실만의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서만 이렇게 어린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어린이들의 이 겉옷을 네. 시중 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네. 계시고 네. 또 이렇게 차를 같이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꼭 좋은 도자기 네. 찻잔에 이렇게 내어주신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적 있나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린이를 이렇게 좀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왜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사실 네. 되게 사적인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요. 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네. 사실 그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 친구가 독일에 살아가지고 네. 그 독일 친구네 집을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고 남편이 독일인 남자예요. 그래서 그 부부랑 이제 저희 부부랑 같이 며칠을 여행을 네. 같이 다닌 거죠. 근데 그 독일 남편이 제 친구한테 어디를 가나 짐을 들어주거나 옷을 들어주거나 옷을 이렇게 뭐 잡아주거나 문 열어주고 막 이러는 거를 너무 멋있게 잘 해주는 거예요. 저 남자를 봐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롤 모델로 문도 열어주는 거, 코트 받아주는 거를 이제 시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대접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그러면 손님에게도 해보자. 그랬는데 어린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네. 가방을 이렇게 제가 이제 겉옷을 받아주거나 이제 입혀주거나 하는데, 특히 입혀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원래 하던 습관대로 그 배낭을 책가방을 한쪽에 걸고 이제 먼저. 후드 잠바면 후드를 먼저 이렇게 쓰잖아요. 도련님처럼. 네. 뭔지 아시죠? 그 차리 모자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 네, 그 모자 달린 점퍼면 모자만 쓰는 거. 뒤에 이렇게 슈퍼맨처럼 슈퍼맨처럼 된 도련님 차림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옷 입혀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얼른 벗어요. 다시 하려고 그거를 이 가방도 내려놓고 그 절차가 좋은가 보네요. 그 절차 너무 달콤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차를 마실 때 제가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차를 마실 때 이제 어린이들에게 아마 이건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친구가 왔을 때 차를 내주듯이 저는 도자기 잔에 마시면서 친구한테 플라스틱 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도자기 컵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도자기 찻잔론이라는 근사한 그러니까요. 네, 그 선생님의 그 이름을
어린이는. 받아가지고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이를테면 봉지 과자 같은 거 뭐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갑자기 뭐 어떤 어린이가 가지고 와서 먹을 때도 꼭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테이블 위에 그 테이블 클로스 하나라도 놓고 이제 거기다 쏟아놓고 과자를 먹는 격식을 갖추는데 그게 어린이들의 태도에도 되게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밥 다 먹고 정리하는 것도 자기들이 다 하고 그 매너를 나름대로 익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들은 막 뭘 잘 깨고 맞아요. 그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럼 뭔가 비싼 찻잔을 좀 내주기는 그쵸. 어렵기도 네. 하고 그냥 좀 안 흘리고 먹게 어떻게 그냥 편안한 네. 그런 도구를 준다거나 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저도 수십 명 수업이면 그렇게 하기는 아마 어려울 텐데 뭐 최대 정원이 4명이거든요. 한번 수업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도자기나 유리컵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 학년 3, 4학년 이제 막 온 친구들한테는 그 연습을 시키거든요. 만약에 이걸 떨어뜨렸어. 그래서 깨졌어. 그러면 그 순간에는 늘 연습을 그걸 동시에 해요. 그 얼음 이걸 하는. 그래서 친구가 얼음이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그대로 얼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리가 어디로 튀었을지 모르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 나는 멀리 있다 생각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면 그 선생님이 땡 해줄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치워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갑자기 제가 한 번씩 얼음 소리를 하면 어린이들이 그 자리에서 스톱하는 연습을 몇 번 해요. 예, 예. 근데 그러고 나면 엄청 조심해요. 그게 굉장히 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론 그 할 때는 얼음땡 놀이처럼 하지만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해서 어떤 애가 한 번은 장난으로 일부러 이런 컵을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놓고 얼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도발했거든요. 다 혼냈어요. 걔를. 진짜? 너 그러는 거 하지 말라고. 되게 위험하다고 그런 거 하는 거.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예, 다른 애들이 막 질색을 하면서 어쩜 저렇게 교양 없이 막 이런 얼굴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부럽네요. 이제는 부럽네요. 제가 계속 어린이만 부럽다고 하니까 저도 작가님이 저도 좀 부러워해 주세요. 왜 나는 안 부러워하고 어린이만 부러워하냐 계속 그러셨는데 그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너무 따뜻한 경험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제가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해보자면 5년 전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에 유행어였던 무슨 리니 요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들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작가님의 이 어린이의 세계라는 책이 마침 나왔을 때라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 봐, 다 잘 컸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내 책도 다 읽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책을 처음 읽게 됐었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린이가 미숙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처럼 저도 진짜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이를 이렇게 미숙한 존재로 대하거나 아니면은 당연스럽게 좀 배제할 대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 이런 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100가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외울 수 있는 만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노키즈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 키즈존도 안 돼요. 웰컴 키즈존도 안 돼요. 그냥 그 얘기 안 하기로 해요. 우리.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 공간이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가시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장애인 웰컴 공간.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이주 노동자 웰컴 공간, 예스 이주 노동자 공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 앞에 이 사람을 환영할지 말지 거부할지를 그걸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디 카페 같은 데 갔는데 노 한국인존, 노 경기도 민존, 제가 파주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너무
불쾌하고 그러니까요. 언어폭력인 거죠.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국적 바꿔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게에. 그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커서 와야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출입을 금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러네요.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근데 물론 가게의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어린이가 들어오면 너무 위험한 공간이라든가 뭐 유리 제품이 많다거나 뭐 뜨거운 것이 너무 정말 좀 위험한 곳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때 번거롭게 그때그때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노키즈 존이라고 써붙이고 그 이유를 아무리 정중하게 써봐야 그것이 이미 폭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번거롭더라도 과정을 거쳐서 시민 대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쉬운 말에 기대서 카피에 기대서 가지 말자. 이것이 저의 한 가지 의견이고요. 네. 또 하나는 기특하다고 하지 말자예요. 진짜요? 그게 뭐냐면 언제냐면 제가 지난 겨울에 그 격변에 광화문이며 등등에서 많은 깃발을 보았을 때 거기에 청소년들이 내건 깃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의 내년 후년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직접적인 자기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 시민으로서 말할 권리, 집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꼭 그분들을 보고 어른들이 기특하다. 너네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맞아, 어떻게 맞아. 중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너무 그 마음도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 알겠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보호해야 하면서 동시에 존중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른인 거죠. 네. 이를테면 노키즈 존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이를 출입을 금지시킬 때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때뿐이다. 어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어떤 폭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면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재미있는 게 생각한 게 제가 한번 대구에 무슨 집안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그때가 토요일이어서 대구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TK 딸들 진짜 응원합니다. 어쨌든 그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인데 그 집회에서조차도 그런 청소년 인권단체의 깃발이 높이 솟아 있었고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때 사회자분이 주의사항으로 청소년들에게 기특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걸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고 물론 저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활동가 분들이 저 변을 다 까놓으셨기 때문에 제 귀에도 들어왔겠죠. 저처럼 모르는 사람 귀에도. 그런 식으로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 외우실 수 있죠. 네, 노키즈 존 안 돼. 노 노키즈 존. 노 기특하다. 너무 쉽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잘 가르쳐요. 네. 딱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끔. 그런 점만 하시면 근데 되게 좋은 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행동하시는 순간에 나 자신이 되게 어른스러운 기분이 든다요? 이 든다요는 저희 어린이들 흉내내본 건데 그래요. 되게 그렇게 돼요. 왠지 제가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꼭 한번 네.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이 말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를 대접하는 방식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대접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키즈 존으로 너무 네네. 간단하게 배제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기특하다는 말로 좀 너무 어린 아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혹시 또 조금 더 약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미디어에서 다루는 방식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린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죠. 언젠가부터 TV에서 드라마에서조차도 가난한 가정이 안 나오거든요. 노동자의 가족이 안 나오고, 그리고 노동자의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드라마에서조차도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많이 보여져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모습이. 이를테면 일하는 청소년의 모습이라든가, 청소년 중에도 입시가 아니라 직업 선택의 길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미디어에서는 보여지는 어린이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을 만큼 귀여운,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무해해 보이는 그런 귀여운 연예인들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 기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아가들이 나와요. 도저히 보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의 삶에 대해서 모두가 예뻐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리고 그때 그 인간이 느끼는 순수한 감정도 알아요, 저도.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안 나와요. 더 어린 아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어린이다움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비하고 더 큰, 만약에 한 서너 살 때 너무 귀여워서 유명해진 아이를 막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아기를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유복하고 넓은 집에 이런 뭐 돌보는 사람도 많고 모두가 예뻐하는 환경에서, 호의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어린이가 보이죠. 아니면 오은영 선생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나와요. 금쪽이들이. 예. 저는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너무 우리 많은 위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중간은 없어요, 지금. 더 많은 평범한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고 실제 어린이의 삶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상상 속에서 어린이는 버릇없는 아이, 이렇게 무해하지 않은 아이들은 유해한 아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내가 내 돈 내고 카페에 왔는데 제가 떠들어서 내가 피해를 본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아이, 혹은 쟤는 저렇게 되도록 왜 부모는 제대로 두지 않는가, 금쪽이도 안 봤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언제나 정말 전국에 한 홍길동에 대한 10,000명이 되고 싶네요, 제가. 어디에서나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것이, 제발 더 많은 어린이가 미디어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가 보는 미디어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족들이 보여지고, 이른바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좋은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정견 발표네요. 네, 그런 마음을 5월을 맞이하며 또 해봅니다. 사실 어린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면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지금 계속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대화 속에서도. 근데 사실 요즘에 뭐 스스로도 느낄 때도 있고, 몸만 어른이지 생각은 아직도 어른이 못된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른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어린이들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하지 못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가끔씩 약간 좀 이제는 성장하기 어려운 건가? 점점 이런 생각을 좀 드시죠. 네, 그런 걱정이 가끔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금 엄청 중요한 대목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시절은 뭐 생물학적인 과정으로도 그렇고 인지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른에 비해서는 덜 힘들게 일어나죠. 그 배움과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의 과정이. 다만 이 이후에는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만큼 자연스러운 성장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어른으로서의 삶에 되게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은 나 스스로 얼만큼 잘할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이라는 게 3학년, 4학년처럼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뭐 반성도 많이 하고,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나치게 반성을 많이 하는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늘 반성하는 걸 반성하는 사람, 그만 좀 반성하자고 반성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보다, 내 친구 누구보다 그래도 이런 면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그래도 내 선배 누구보다 이런 면은 새롭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작년보다 잘했다. 작년에 나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내가 요거 하나는 더 배우게 됐다. 이거 하나는 할 줄 알게 됐다. 그리고 작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책을 읽고 이런 좋은 문장 하나를 구했다 하는 스스로가 잘했다는 칭찬 스티커랄까요? 잘했다 맞아요, 하세요. 맞아요. 혼내지 말고 자기를. 그만 혼내세요. 제가 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특히 교사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점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더 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발 그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만. 꼭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불안하다. 나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라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한다는 뜻이에요. 진짜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내가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거기서 잘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이미 하고 있던 것들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 중에서, 혹은 이제 와서지만 내가 20 몇 살에 30 몇 살에 이런 반성을 다 하다니, 반성을 하는 내가 잘했다. 반성할 줄 아는 내가 잘했다. 상으로 오늘은 커피 500원 비싼 거 마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오늘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겠다. 이런 기분 전환도 하시면서 내가 더 잘한 부분을 돌보고, 이제 이건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기도 한데 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세요. 내가 부족한 걸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늪에 빠지게 마련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것보다 잘하는 것, 지금 잘하고 있었던 걸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걸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좋은 어른으로 계속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맞아요.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그래요. 정말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독서 선생님들도 막 얼마나 막 팔로워 막 몇십만 되고 막.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이들이 저한테 써준 편지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스티커를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받는지. 어린이들은 스티커를 아무리 많이 사봤자 다이소에서 사는데 저는 아트박스에서 사거든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로 잘 컸다. 여러분도 꼭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떤 마무리처럼 되어버렸지만 조금 더 아직 질문이 남아있거든요. 하셨던 얘기 중에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어릴 때 내가 나에게 필요했던, 좋아했던 그런 어른이 되어주라고, 그게 어린이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의 역할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할 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주 느린 아이고 말을 하기 어려워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지? 어린이에게 어떤 어른이 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기다려주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혹시 작가님은 어떤 어른이 되어지고 싶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독자분들이 정말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떤 어른이 필요할까? 나에게, 지금 나에게는 어떤 어른이 필요하고 어떤 어른이 내가 되는 게 좋을까를 이제 저는 정말 그 책 한 권을 써야만 했고 근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도서관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15분 동안 짧은 글쓰기를 하는 게 그 도서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15분 동안 쓴 글은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전자책으로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저한테 그 주제를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나에게 필요했던 어른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했어요. 짧은 글도 좋고 네. 긴 글도 좋고 어쨌든 우리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해서 그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15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처음에는 다들 똑같이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쓰면서 막 뒷장으로 넘어가는 분도 이게 있고 물고가 터졌구나. 네, 물고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훌쩍이시는 분들도 진짜? 있고 쓰다 보니까 나 그런 어른 필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어른이 지금 나라도 되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은 언제나 저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각자 아주 짧은 문장으로라도 좋으니까 예를 들면 잘 기다려주는 어른,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어른 이런 식으로 어떤 어른이 필요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지금 그런 어른과 겹쳤을 때 얼만큼 와 있는지 그리고 그때랑 다르게 나 지금은 어떤 어른이 필요한지도 이렇게 하면 나도 나이가 몇인데 너무 어른 타령하는 거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처럼 나이가 있는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을 탓하는 마음으로 선배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왜 내 주변에 이런 선배가 없는 거야? 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괜찮으니까 어떤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아마 스스로도 그런 어른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어른은 삶의 전망을 주는 존재들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갈지. 만약에 자기가 아는 어른 중에 예술적인으로도 되게 막 신미안도 있고 말도 좋게 해주시고 뭐 주변 다른 집 아들 딸들에게도 잘 대해주는 좋아 보이는 누구네 집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일 수도 있지만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린이는 삶을 저렇게 사는 게 멋있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가 지금은 대충 살다가 어른 되면 30살부터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요. 나도 저 선생님 따라서 음악 들어봐야겠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강아지 만질 때 시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이렇게 다가오게 해야겠다 하고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어린이도 당연히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가꾸려고 하거든요.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른이 되겠다, 어떤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스스로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저는 걸 보고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잘해주는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겨나셔서 저한테 좀 잘해주셨어요. 갑자기 결론이 그렇게 저 같은 세대 제가 노인 세대가 되었을 때 제발 저는 그러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노 키즈존, 노 유아차존, 노 휠체어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어린이 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런 것인가 보다 해서 노인존에 제가 그 대상이 될까 봐 너무 겁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변화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 걱정스럽다가도 정말 천만다행으로 우리한테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에게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해주면 이 어린이들이 약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구나. 다리 아픈 사람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줄 섰어도 더 급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만이 정말 너무 다행스러운 기회인 거죠. 그러네요.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모쪼록 근데 어린이는 저랑 멀었으니까 저와 가까운 후배님들이 제발 노인 공경하셔서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잘 살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좋은데 약간은 가끔 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린이한테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거창해 보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작가님 책에서 좋은 부분을 발견을 했던 게 이웃 어른에 대한 이야기? 네.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전 생애를 걸쳐서 막 좋은 어른으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한데 네. 그냥 당장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네. 좋은 이웃이 되면 어린이에게 좋은 이웃인 어른이 되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당장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네. 좋은 어른 이웃이 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5월이고 이제 막 많이들 여행들 다니시잖아요. 그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네. 화장실에서 기다릴 때 어린이 일행 먼저 가게 해주세요. 아,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구나. 그걸 앞에 물론 이제 더 급한 노년층의 분들이 계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괜찮다면 내 뒤에 있는 어린이 정도는 나 대신 뭐 내 뒤에나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분들한테는 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예, 그래서 괜찮으면 어린이 먼저 들어가게 해주자.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린이 일행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이럴 때도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서 다니면 안 되고 주변을 살펴서 어린이나 아니면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이용하게 하셔서 내가 뒤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들을. 그러면서 천천히 하세요. 어린이 천천히 하세요 하고 일부러 조금 큰 소리로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약간 영웅된 기분. 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실천. 그러니까 그게 늘 얘기하잖아요. 행동을 먼저 해야 생각이 따라온다라고 하죠. 스위치를 먼저 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각났을 때 일시 후원으로 뭔가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뭐 5,000원, 3,000원도 좋고 내가 오늘 뭐 3,000원짜리 과자 맛있는 걸 먹었으면 3,000원 보내도 좋고 그냥 생각났을 때 어떤 행동 한 가지라도 하면 그게 잊어지지가 않고 내 안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되게 기분 좋은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내가 행했던 좋은 것들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건 아마 노폐물들이 그렇듯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좋은 행동한 것,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남아서 지금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좋은 거 하나 또 쌓자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좋은 친절을 베푸시는 것도 접근법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모두가 다 어린이였는데 맞아요. 그걸 자꾸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는 있는데 어른인 우리에게는 좀 없어져 버린 게 있을까? 어른들이 좀 계속 마음에 좀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어린이한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한테 있는 마음은 사실 지금 어른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어떤 특성, 어린이의 어떤 뭐 개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잊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을 해내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맞아 나는 한 4살 때쯤부터 기억나 그때 어땠고 6살 때 뭐 했고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 반대로 뭐 이를테면 20살 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19살 때 어땠지 17살 때 어땠지 하는 식으로 한번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가보면 내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만큼 쌓아왔구나 하는 것이 좀 다른 관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열정이나 희망이나 혹은 이건 좋은 건데 다행히 있게 된 절망이나 그런 걸 극복한 경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것부터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오늘날의 나를 설명하는 데는 더 적확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이와 지금으로 멀리 사이를 두시기보다 내가 최근에 이룬 것들 10대 때 잘한 것 10대 초반에 잘한 것 하는 식으로 거슬러서 여러분의 역사도 새로 써보시면 좋았어. 내가 이걸 잘했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뭘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걸 더 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늘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단점이 없는 척하는 거죠. 단점을 숨기는 거죠. 네, 장점을 키워가지고. 네, 우리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거꾸로 거슬러가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를 이게 질문의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5월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5월에 어린이날만 있는 게 아니라 성년의 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말이지만 어른들 모두를 위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5월 한 달은 좀 뭔가 모든 세대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좀 다양하게 여러 처지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도 내가 얼만큼 컸는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너무 오늘 좋은 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역시 콕콕 집어가지고 되게 네. 잘 알려주셔가지고 잊지 않고 진짜 5월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찾아보는 선물 많이 해주세요. 자기한테. 네. 도닥거려 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한 달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을 보셨거나 들으신 분들은 오늘의 숙제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제일 즐겨 불렀던 노래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걸, 그리고 그 노래 가사 다 기억나시는지 아니면 검색해서 가사를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 노래 떠올리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면 뭐가 좋나요? 이런 어린이들이 선생님 왜 해야 돼요? 꼭 있어요. 선생님 그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네. 그것을 오늘의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면서 이걸 왜 했는지까지 알아내는 것이 오늘의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꼭 숙제 검사할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슨 노래였는지. 그리고 혹시 빈 부분 못 찾겠으면 다른 댓글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노래 완성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숙제까지 야무지게 받았고요. 또 제가 소영 작가님한테 좀 부탁을 드린 게 또 있는데 어른의 마음도 자라게 하는 책들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워낙에 독서교실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제 같이 책을 읽지만 어른도 좀 같이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요청을 드려서 그거를 이제 소개해 주실 건데, 그거는 요즘사 유튜브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드는 생각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아니면 나에겐 어떤 어른이 필요했는지 이런 거 좀 댓글로도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소영 작가님과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